청년 문제 스터디를 좀 해야 됩니다. 아, 청년 문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까지 우리 그 정치사도 그렇고 민주당 진보 진영이 청년 문제를 뭐 못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전 제일 짜증나는 단어가 사실 경청이에요. 경청. 왜 아니, 짜증나냐?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거 그게 뭐가 나빠요? 그렇죠. 네. 20년 경청했어요 지금. 아, 경청만 하고. 경청만 해요. 경청랩니까? 경청랩. 드립입니다. 예. 아무튼 경청만 하는 거야. 맨날 뭐 듣겠다. 여러분의 목소리 듣겠다라고 행사를 뻔질나게 해요. 네. 근데 바뀌는 거 없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뭐 지원금을 자꾸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청년 정책을 안 했어 이러면 자꾸 무슨 청년 보조금 만들라 그래. 아하. 근데 그걸로 청년들의 마음에 돌지 않아요. 필요한 거는 무엇이냐? 비겁하지 않고 즉시하고 이런 건데 네. 그거를 마지막 대목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예. 아무튼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정치인분들의 네. 그러니까 어제 김용민 PD님이 정확히 얘기 하나 하셨는데 좀 하방의 메시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선은 넘지 않는 메시지 합의가 좀 없어. 어떨 땐 이상한 말을 해 막. 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땡크 얘기가 나오고 뭐 물론 민주당 의원으로서 한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최욱 씨하고 정준희 교수가 몽둥이 얘기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동안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런 발언이 꽤 있었어요. 네. 역사 공부가 안 돼 있고 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되게 안 좋게 그냥 그 대상화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 모여서 네. 이제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네. 좀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 그럴 정도로 음. 이분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얘네들이 그래서 화났었어. 뭐 이런. 그래서 뭐 보수 교육이 잘못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죠. 경청을 그만하시고 이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는 이야기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아, 그런 말도 있었나 과거에? 이러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려면은 이미 문제를 정리한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굳이 청년들 만나세요,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듣는다고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런 걸로 면피하려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바꿀 생각 없는데 일단 행사 한번 하자. 그리고 좀 넘어가자. 나 진짜로 그걸 니네가 원하는 거 해주긴 좀 그래. 뭐 이러는 거거든. 아,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닭살 돋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2012년 한창 그 낙곰수로 제가 주가를 올릴 때 그때 슈퍼스타 K식으로 청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그 선발하는 맞아, 그 이벤트를 했어요. 선발된 분들이 지금 김광진하고 장하나. 맞아. 예. 근데 와, 세상에 경쟁의 코드로 그렇게 해서 또 뽑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닭살이 돋습니다. 왜? 아니, 그걸 어떻게 경쟁을 해서 뽑나? 어허. 그것도 웃기는 노릇이고. 그것도 애매하다 그 경쟁 방식이 국회의원을 예. 경쟁을 한다는 게. 예, 그것도 슈퍼스타 K식으로. 그 자체가 좀 촌스럽긴 하고. 촌스러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청년을 대하는 정치권의 방식이 좀 관성적이고 진정성이 좀 없어요.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진정성 있게 하려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바로 실천해도 되고요. 네. 뭘 하면 될 것이냐. 예. 이 뒤에 바로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오늘의 사실 핵심입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아유, 좋습니다. 자, 최근에 2030 표심에 대한 얘기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급하게 손 들고 와서 이걸 했었잖아요. 네. 방송을. 그게 이제 막 댓글이 1000개 달리고 막 그러더라고. 예. 근데 되게 신기한데 네. 그동안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진보 진영이 했던 어떤 진단에 저는 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그 초경쟁 사회에서 네. 뭐랄까 너무 이제 경쟁에 힘들어서 청년들이 화가 난 거다. 네. 그리고 뭐 진보 진영의 위선에 화가 난 거다. 그렇지. 부동산이 치솟아서 화가 난 거다. 네. 저는 이게 다 맞는 말이라고 뭐 자산 생각하는데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을 택하고 연끌을 해서 샀는데 이 갚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완전히 도시빈민으로 전락해 버리는 청년들이 많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예.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이슈들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원래 있던 거예요. 예.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수를 가지고 갑자기 2030이 보수화, 극우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보수라고 답이 있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인을 원래 있던 얘기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여론조사에 20대가 보면 가장 큰 사회 갈등 뭐라고 나옵니까? 뭘 것 같으세요? 뭐 젠더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1등
1등이에요? 성별 갈등입니다. 성별 갈등.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를 계속 외면해요. 제가 요즘 최근에 2030 담론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얘기만 다들 안 해. 다들 쫄아가지고.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그 얘기했다가는 바로 페미 성향의 의원들한테 표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김용민 PD님이 예. 그동안 이제 팔다리 잘려가면서 네. 지금 거의 이제 기어 다니고 계시죠. 네. 그 잘려가면서 만들어온 어떤 새로운 방식의 예. 그 세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얘기할 만해요 이제. 이걸 좀 용기 있게 할 때도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더라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정말 그 혹독했습니다. 네. 엄혹했어요 정말. 예. 뭐 조국 사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정책들 매우 많았고요. 예. 또 하나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잠재적 가해자. 잠재적 가해자. 그 여성부 산하기관에. 너는 남자로 태어나서 잠재적 성범죄자야. 그치. 이렇게 완전히 그게 규정을 국가 해버리는. 여성부 산하 기관의 교육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이고, 본인이 위험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그렇죠. 네가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낙인 찍힌 거 억울하니? 억울하면 네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하란 말이야. 그렇지. 이런 폭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소위 성매매는 엄연히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런 법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있어요 이미.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본인이 성매매를 그쵸. 하는 사람인데 그걸로 돈을 버는데 피해자로. 그렇죠. 규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성폭력 이용하는 사람은 가해자고. 그렇죠. 성불평등 구조의 피해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할 때 네. 그렇게 답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다 되는 거야. 아니 피해자라면은 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를 하고 거부를 하고 그래야 피해자 아닌가? 그러니까. 또 이러면 또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라고. 그렇게 복잡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일반 시민들이 예. 일반 시민적 시선에서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례를 가져오라면 정말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네. 뭐 군복무 남성 모욕하는 거, 군캉스, 군무새 이런 얘기 아주 많았습니다. 군캉스는 이제 너는 바캉스한 거 아니야. 군대에 가서 휴가를 즐겼다. 네 뭐 고생한다 그래. 뭐 이거지. 어우 왜 그래? 나는 한 달밖에 훈련소 생활을 안 했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 군무새는 뭐야 또? 앵무새처럼 맨날 이 군대 갔다 왔다고 티내고 아, 그 얘기한다. 군무새. 아니 이 남성만 군대 가는 제도는요. 네. 엄연히 말하면 불평등 제도예요. 네. 성별 불평. 근데 이게 그래도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됐던 거거든 그냥. 예. 그러니까 예전에 막 위문 편지 이런 거 쓰잖아요. 예. 사실 군인들 입장에서 그거 받고 별로 뭐 좋지도 않아. 음. 근데 위문 편지 보냈다고도 난리쳤습니다. 그래요? 여성계에서. 그거는 뭐 여성과 뭐 남성 뭐 자꾸 그런 식으로 또 불편의 잣대를 들이댄 거예요. 아하. 아니 이렇게 사회적 존중의 합의를 다 박살을 내버리면 도대체 왜 가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대남이 왜 민주당에게 호응을 할 수 없는 건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요즘 여자도 군대 가게 하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호호호호.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게 했잖아요.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이게 민주당 정권이 이대남으로부터 단체로 등 돌리게 만든 이대남들로 하여금 단체로 등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멘트였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사실 민주당과 등을 돌린 거죠. 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대 애들이. 그런 얘기를 그냥 한대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네. 그렇게 떠나간 청년의 마음을 제가 오늘 좀 이준석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청년의 마음을 얻은 게 이준석인데요. 그렇지. 일종의 2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좀 첫사랑 같은 존재입니다. 뭐냐면 이준석이? 자기 마음을 알아준 유일한 처음 정치인인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여기 이준석 얘기하면 엄청 욕하실 거 알고 이게 갈라치기 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는 갈라치기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문제를 정치 테이블에 올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올려놓은 문제를 좀 유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그 다음부터 별로 그걸 하지도 않은 거야. 해결을 하지 않았다. 그쵸? 이준석이.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하지 않으니까 어떤 저는 그 청년 남성들의 분노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좀 제도권의 방파제 안에 좀 몰아넣은 게 있어요. 삐져나가지 않도록. 근데 그걸 이제 유기하니까 네. 얘네들이 과격해지는 겁니다. 아 이거 뭐야 믿을 놈 하나 없네. 그치. 이러면서. 그러니까 먹버했다고 먹뱉했다고 얘기해요. 그 먹고 커뮤니티 가면. 뱉었다. 그러니까 그 이슈로 쓰고.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분들이 이준석이 뭐 이대남들에게 인기가 있다? 사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진실이거든요. 지난 대선 때 30% 받은 거는 네. 그 20대 남성에서 그 세 후보 중에서 자신들이 그냥 가깝다고 느낀 거지 평소에 이대남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개혁신당이. 예. 근데 결국 이렇게 유기된 상태이니까 이제 자유대학이니 반중 정서 다 서울지법 가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그렇지 그 이렇게 사람들 된 보면 거예요. 이준석보다도 더 나간 사람들이야. 그치. 아. 그러니까 그렇게 더 과격화가 된 거지.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뭐 자신들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아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민주당이 더 싫은 거예요. 그냥 국힘 찍은 거야 그냥. 이게 그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대신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서 그쵸. 민주당에게 뼈아플 어떤 선택으로서 국민의힘을 찍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엇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엇나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네. 사실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던 학생 운동 그 운동 청년들이 네. 군사 정권이 너무 싫어서 네. 주체사상 공부한 거거든. 아 맞아. 그럼요. 공부하고 막 김일성 충성맹사하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막 임수경 보내고 막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네. 군사 정권과 그 김일성 정권을 비교하는 것도 웃기고 뭐 누가 더 나은지도 모르겠어. 근데 예. 이거 싫다고 저거 하는 거가 예. 되게 정당한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그것들을 민주화 운동으로 보정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 그래서 그 지금은 친북이 없어요. 그렇죠. 친북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에 대해서 니네가 이 독재 정부가 싫어서 민주화를 하려고 했으니 또 주체 사상도 좋아했겠지라고 사회적으로 보정을 했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도 민주당이 싫어서 국힘을 찍은 거에 대해서 그 정도 인정과 이해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욕하지 말자 이거예요. 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데려올까를 고민해야지. 네. 걔네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네. 어떻게 국힘을 찍을 수 있어?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국힘을 찍을 수 있어? 공안 검사가 예전에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아무리 군사 정권이 싫어도 그 빨갱이 니네가 공부를 할 수가 있냐? 주체사상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나름의 평가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성별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확전 안 시키려고 애를 쓴 게 있고 네. 또 우리 성평등 가족부라고 새로 신설된 그 부처에 네. 그 뭐지? 아니 근데 성평등 가족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답답하죠. 말은 그렇게 성평등 가족부인데 실제로 여성가족부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답답하죠. 근데 네. 제가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좀 낫다는 거는 문제를 새로 일으키진 않아요. 그리고 역차별을 조사하는 네. 그 과도 하나 생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예. 아래.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는 하고 있는데 그 전에 2022년 경선에 다페이스 논란 막 있고 했었잖아요. 글쎄. 그때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한마디만 합시다. 또 다페이스 나가라고 막 그 등 떠민 사람이 있습니다. 김어준이에요. 본인이 아하.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방송에 뭐 여러 그 번 얘기했어. 사람뿐이 아니죠. 그 등을 누군가 떠밀었나 봤더니 김어준이고 그런 이재명 후보를 팔잡고 끌어서 그 스튜디오로 데려간 그런 여성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아하. 네, 뭐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뭐 정춘숙이에요. 정춘숙. 이번 경선 안 되셨나요? 안 됐지. 아하. 용인시장 경선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2022년 국회의원 경선 때도 안 됐어요. 네. 사방팔방에 낙선 운동 하셨죠 거의? 아니야 그러진 않았어. 그러지 않았어. 네, 이미 다 알아.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치. 정춘숙 씨는 어떤 정치적 꿈을 펼칠 기회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음. 왜냐? 이 패미 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3년 동안 이재명이 낙선함으로써 3년 동안 지옥에 있었어요. 이 책임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페이스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제가 그
여러분 이제 한 200분만 더 해주시면 오, 동접자 많네. 10,000명이 됩니다. 2022년 대선 때 네. 그때 윤석열이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써서 지지율 반등을 했던 그 선거 때 닷페이스 그 무렵에 닷페이스 나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안 좋은 악재가 이렇게 겹친 건데 네. 당시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제가 그 이전에 경기도청에 있을 때 음. 이재명 그 당시 지사께 음. 이런 제 마음대로 그냥 레포트를 올렸어요. 네. 막 맨날 이제 이런 좀 젊은 애들이 이런 거 안답니다. 좀 알아두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요 그냥.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한 30페이지짜리를 썼습니다. 이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치. 예. 여성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시 답변안까지 써서 드렸어요. 어허. 그래서 30페이지 썼지. 근데 답이 없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선 때 저는 이제 청와대로 옮겼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닷페이스 논란 때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김남준 선배한테 그랬는데 누구한테 나를 찾았다는 거야. 김남준 의원한테 한테 혹은 다른 친구한테인데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석현 걔 그 썼던 애 어디 갔어? 지금 근데 그땐 난 떠난 후였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이 엄청 많았다는 거야. 고민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걸 뭐 단순하게 서윗하게 결정할 생각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대통령도 뭐 이석현 평론가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대남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공감대가 있는 분이에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 공감대 하에서 이제는 조금 용기를 낼 때도 됐다. 더 한 발 나가실 때도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이제 중도 확장을 해서 그 당권을 잡아야 이게 쓸모 있는 당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려면 중도 확장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지금. 중도 보수 이제 중년층 중도 보수, 그다음에 청년이에요. 청년 남성과 여성일 수 있는데 예전만큼 청년 남성과 여성이 좀 다르지 않아요 이제. 이대녀들도 지금 보니까 많이 보수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3대녀도 지금 오세훈 이겼죠 이번에. 예. 오세훈 아니 찍었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대녀, 3대녀.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그 2, 3대녀 여성 안에서도 꼭 지금까지 페미여서 민주당을 찍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주의 정책을 했다고 찍은 게 아니라 예. 여성주의 정책을 해서 찍은 분들이 한 그 2대녀의 뭐 30%다 50%다 할 수 있는데 네. 나머지 30% 40%가 있는 거야. 예.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때그때 평가를 할 뿐이지 그게 꼭 여성주의 여서만이 아닌 거야. 근데 이 20대 남성, 20, 30대 남성들은 이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해요. 그렇지. 그럼 이거 해결해야지.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학교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이 단발의 여선생님을 두고 페미다. 페미. 그치.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이제 진짜 심각한 거예요.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20대에서는 그 페미니스트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좀 멋이 아니래요. 예전엔 그랬지. 해야지 예. 이제 뭐 교양 있고 뭐 이런 거였거든. 근데 요즘은 또 오히려 무시 안 당하고. 그치. 근데 요즘은 그게 안 좋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세대적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니 저 페미를 앞세워서는 그 뭐 더 이상 확장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이제 그 학교에서는 너 민주당이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즘 또 민주당 지지하는 게 연결돼서.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청년 세대와 그 아래 세대까지 굉장히 비토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전당대회에서 요거를 좀 확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걸 먹고 이 들어가요. 메시지까지 이게 기왕 주목받을 때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제 페미니즘은 더 이상 트렌드도 아니고 뭐 어떤 특정 계층으로부터 표를 받을 그런 유인책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냥 저무는 퇴조하는 그리고 사라지는 사그라드는 그런 문화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또 오해를 풀고 가야 됩니다. 여성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여성을 더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특혜와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네. 그 얘기 한번 했다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3등 시민 거의 한 7등 시민 됐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계시지만 많은 분들의 힘으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사회까지는 왔습니다. 정말 감기가 무량한데요. 네. 김용민 PD의 팔이 저기 널브러져 있네요. 그래서 다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중도 실용, 중도 보수 확장을 하려고 하는 기회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면 확장이 안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 보수 정당, 보수 정치 입장에서는
그 소위 이제 노년층과 청년층을 합치는 소위 이제 세대 포이론이든 그 세대 그렇지. 통합론이든 그러니까 이제 2030이 친 국민의힘, 또 70 이상이 또 친 국민의힘. 그래서 이저 4050을 그렇죠. 포위하는 이 세대 포위론. 그 네. 방정식이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제 이길 그 공식이 안 나온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주 이쪽으로 달려들 거거든. 네. 오세훈 한동훈도 달려들 거예요. 네. 거기서 뺏기면 정권 잃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한동훈은 어떻게 해서 이긴 거라고 보세요? 그 갑자기 오세훈 한동훈은 오세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 얘기 거의 저만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욕먹는데 스타벅스 관련 정부의 과잉 대응 때문에 2030들이 투표장에 나올 요인이 있었다고 보고요. 막판에 거기서 쫙 땡겨 갔다고 생각해요. 그 저는 이 대통령이 여기서 또 대차게 또 나왔던 것, 그리고 정부의 스태프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나왔던 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시민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반사회적이고 또한 반역사적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체적으로 일종의 어떤 마키아벨리즘 같은 것으로서 통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립감을 키움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구상이 있었으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돌아봐야죠. 네. 저도 뭐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늘 정답일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로 인해 사실 저는 표에 상당한 감액을 받다고 봐요. 네. 그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하게 메시지 나온 건 좋았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국가 개입까지 안 갔으면 부처가 막 다 끊어버리고 음. 이런 것까지 갔을 때 2030 청년들이 반응을 한 거지. 당연히 스타벅스 마케팅에 대해서 다 문제라는 거 동의해요. 네, 대통령의 입장은 괜찮은데 당연하죠. 이게 어떤 권력의 힘으로써 그쵸. 그 어떤 액션이 들어갔을 때는 그쵸. 반감을 살 수 그리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그 발언들, 막 강력한 발언들, 막 뭐 깨고 뭐 이런 것들이 음,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저기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땡크 몽둥이 운운하는 거,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도리어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민주진영의 이익에 저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오늘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결국 10,000명은 넘지 몸이 못했습니다. 못했어. 인기 다시 올라가 또. 알겠습니다. 이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매우 중요한 일이고 김용민 TV가 또 줄기차게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유일하게. 부분 아닙니까? 그래요. 참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근데 요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되게 놀랍지 않아요? 전 되게 놀랍더라고. 그렇지. 예전에는 욕 많이 먹으면서 욕 왔잖아. 먹은 정도가 아니야. 다 그냥 잘리고.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음. 그냥 관계도 끊어지고 그렇네. 이거 완전히 고립이 돼가지고 요즘도 그래요 사실은. 뭐 아. 박주민 의원 얘기 나와서 그런데 박주민 의원도 한번 좀 초청을 하려고 그랬지. 어허. 서울시장 이제 후보로 거론되니까 또 많이 준비했고 어허. 뭐 전에 모르지 않는 사이였고 그렇네. 뭐 저희 방송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답장을 안 해. 오.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답장을 안 해. 뭐 잘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뭐 바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지금 청와대에서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어떤 분 뭐 이렇게 계속 내가 전화도 좋다 녹음도 좋다 그랬는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와. 예. 그 어쨌든 핑계라도 되잖아. 근데 그렇지. 지금 연락 두절이야 지금. 연락 두절이야. 와. 이거 보면서 너무하네. 와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갔구나. 가셨구나. 김어준하고 각 세우고 저 페미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한 이후로 완전히 난 고립이 됐어요. 불쌍해라. 뭐 그런 상황이야. 아니 물론 내가 그거 한다고 그런 불이익 때문에 뭐 부들부들 그치. 떨거나 뭐 보상해 주세요 이런 입장도 아니고 나는 내가 내 생각을 정립한 것과 관련해서 얻는 불이익과 또 이런 여러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뭐 누군가에게 호소하거나 혹은 뭐 앓는 소리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아니 생각이 그러해서 겪는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 감수해야지. 그래야 그 지성인 아닙니까? 그런 좋았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석현 평론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2030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젠더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산을 넘지 않고서는
2030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죠. 그리고 여성주의입니다. 젠더라는 말 자체가 사회적 성이라는 뜻이어가지고 네. 그들이 원하는 그 프로파간다예요. 네. 젠더 쓰면 그냥 성별 갈등, 네. 여성주의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통합으로 나가자는 게 대통령 취지인데 그쵸? 저는 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지금 여성의 어떤 그 무슨 저기 성차별 혹은 우리 남녀 간의 성평등 이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의 그 페미니즘은 완전히 타락한 이념이고요. 절대 이 현대 민주주의에서 용인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런 다음 다시 2030의 마음을 그치. 얻도록 애를 다 쓰자. 이런 얘기하는 그 민주진영 유튜브 여기밖에 없어요. 보수도 안 해. 아니 이 대통령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을 가졌으니 지난 대선 때 그나마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60%에 묶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방어한 거예요. 방어한 거예요. 만약 그대로 뭐 저기 예전처럼 했으면. 예전처럼 문재인처럼 했으면은 80%까지 갔을 겁니다. 그럼요. 저쪽이 완전 그러면 털렸을 겁니다. 이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란을 겪고도 그렇게 압도하지 못했다는 건 그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페미니즘 문제로 그 뭔가 좀 그동안 겪었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하지 말고요. 다시 2030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땡크로 밀어버리고 몽둥이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젠더주의를 해소를 해야 된다. 이 문제 오늘 짚어주셨습니다.